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학술지 논문 작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조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술지 논문의 지난 시간에 학술지 논문의 투고 계획을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논문을 쓰기 전에 계획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저자를 위한 투고 지침이라는 이것들을 꼼꼼히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오류를 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논문의 심사하는데 기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학술지 논문의 투고에 있어서 이 논문을 쓴 후에 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원고를 쓰고 나서 공동 저자들이 검토를 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 검토를 계속해서 오류를 줄여주고 내실을 위하는 그런 작업이 적어도 한 주 이상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동료, 우리가 이 논문에는 깊게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료에게 두세 명의 검토 요청을 하고요. 당연히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유사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연구회라든지 이런 데서 만난 분 중에서나 그런 어떤 아니면 연구소에 계시는 그런 분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잘 아는 그러한 교수님이나 연구원께 부탁하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자를 위한 투고 지침, 페이지라든지 우리가 크기나 줄 간격 이런 것들이 형식이 구체적으로 잘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읽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포맷이 되어 있는 파일을 예를 들어서 HWP나 DOC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대로 그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첨가해 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연구윤리에 관계된 건데 하나의 학술지에만 투고합니다. 여러 개에 던져서 한번 투고를 해보고 억셉트 해주는데 빨리 합니다. 그런 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저자의 그 서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데 접수행 이력 접수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보통 접수행지 2-3개월 후에 요즘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더 빨라져서 이렇게 리뷰어의 평가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 할 적에는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투고를 했지만 논문 출판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를 피하면서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미 출판된 것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아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아주 높은 경우, 그런 경우는 주로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이 많지 않을 경우, 그러면은 거의 리젝을 먹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원고가 그 학술지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거는 부주의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어떤 실험 결과에 대한 단순한 나열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해석 부분이나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라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메이저 리비전 아니면은 리젝을 당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자료가 있잖아. 지나치게 많거나 고찰이 정리가 안 되고 장황하게 많은 경우는 또 리젝을 먹든지 메이저 리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잘 정리된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러한 피지컬한 물리적인 어떤 개념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논문들을 투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학술지 논문의 형식은 우리가 학위 논문하고도 거의 비슷한데 약간 순서의 앞뒤가 좀 차이가 있다. 초록이 이제 먼저 나오는 것. 제목과 저자가 초록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서론, 그 다음에요 이론적인 해석과 필요하다면 이론 해석이 먼저 나오고요. theory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experimental 파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 당연히 결과가 나오겠죠. results and discussion, 그 다음에 conclusion이 나와요. summar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cknowledgemen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references, 그 다음에 뭐 부록까지, appendix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저기 제일 위에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저자에 대한 게 있고요. 영어 제목, 영어 저자, 그 다음 초록이 이렇게 앱스트랙트로 나오고요. 한글 논문인데도 영어 초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기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외국 사람들도 이 초록을 통해서 정보, 단순 정보는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래서 한글 초록과 영어 초록을 다 쓰죠, 보통. 그 다음에 여기 대부분이 보면 중심어, 굉장히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와 한글로 다 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ffiliation이라 해가지고 저자의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하는 거, 또 뭐 심하면은 심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메일 주소 이런 것까지 적시해야 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이 논문의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컨택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PDF 파일을 뭐 달라든지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한 10번 정도는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준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외국인들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요, 논문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있어서 한번 보면요, 가능한 몇 단어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목에 있어서는 키워드의 어떤 아주 논리적인 나열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키워드들을 그냥 단순 나열하는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초록을 거의 또 함축적으로 줄여놓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우리는 제목을 잘 선정을 해야 되겠다. 제목 선정하는 게 제일 늦게 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는요, 연구 결과가 무엇인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문제점까지도, 필요성까지도 들어가고, 주제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해결 방법은 뭐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형광체 같은 경우를 많이 하니까 대상은 형광, force forward 갈 거예요. 그 다음 문제점이 뭔가, 뭐 안정성이든 효율성이겠죠, 주로, 그죠? 그래서 그런 high efficiency, 그런 거로, 그래서 연구 결과는 아주 기존의 것보다 우수한 enhanced 된, improved 된 force보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논문 제목을 정하는 데서 주의할 점이, 가능한 한 적은 단어로, 막 정확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적은 단어로 써 있잖아요. 맥시멈 2줄이겠죠, 우리가. 맥시멈 2줄이에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오히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요, 부제목을 다는 게, 폴론해 가지고 부제목을 다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연구의 효과를 표시하는 경우에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알루미늄 주조 및 단조 조직에 대한 첨가제의 영향, 굉장히 브로드하다, 그죠? 맞습니까? 근데 얘기 한번 보십시다. 알루미늄 주조 및 동조 조직에 대한 첨가제의 미세화 효과, 영향 중에서 미세화 효과라는 아주 구체적인 효과를
우리가 적시했다. 그래서 나타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요, 표준에 맞지 않는 약어는, 그러니까 줄여서 쓰는 말이죠. 약어는 피해야 된다. 보통 제목에서는 약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형광체에서 PL 하지만 제목에는 포토루미센스라고 분명히 적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용어로 시작해야 된다. 스타디나 리절트 아주 보편적인 거죠. 이런 말은 안 듣습니다. 거의 논문에, 연구 논문에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주조 및 단조 공정에 대해서 연구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공정의 적용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봐도 이거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나오고 이거는 스타디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거 안 쓴다. 그 다음에요, 가급적이면은 주관적인 용어는 피해야 된다. 주관적인 용어는. 그리고 그 주관적인 용어하고 참신하고 혁신적인 것. 그건 본인이 생각할 때 참신하게 느끼고 혁신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LCD 패널의 두께를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공정 개발. 이 말 제목이 그게 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빼고요. 아니면 새로운 뭐 이런 거는 괜찮겠다. 그죠? 근데 새로운 거하고 혁신적인 거하고 안 비슷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건 기존에 안 했던 것들 그냥 하는 거고요. 여기는 혁신이라는 말은 효율성까지, 막 효과성까지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리즈 형태의 제목은 또 피해야 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게 초록 부분인데요. 초록은 간략한 형태로 해서 전체 논문의 내용을 정확히 나타내야 된다. 전체 논문 전체의 내용을. 그래서 초록의 역할은요, 논문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초록을 읽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논문의 범위와 논의 주제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자가 무엇을 했고 왜 했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을 이뤘는가에 대해서 좀 개론적인 거지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 다음에 간결하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문 한 편을 적어도 7, 8문장 안으로 다 정리해서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 그죠? 그 안에 여러분 무엇을 했고, 예를 들어 실험 어떤 방법으로, 근데 그걸 왜 했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가지고 측정을 했니,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지만은 아니 모든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만 좀 개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초록에서 우리가 기록해야 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초록의 시작 부분과 초록 안에도 시작 기성정결이 있을 수 있는데, 시작 부분에서는 주제와 목적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주제를 다루기 위한 방법도 기술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논문에서 새로 발견된 사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의미가 있는 것들을 요약해 보라고요. 그 다음에 another body로서 중요하고 새로운 것들, 그 다음 실행 결과를 이렇게 사용한 방법, 보통 우리가 더 앞에 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기본 원리나 적용 범위 이런 것들 좀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실험 데이터하고 이론적인 걸 비교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이게 결과가 아주 타당한지 적당한지 정당한지를 간략하게 언급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초록의 예를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제목이고, 그죠?
이게 그 저자의 소속 abstract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 작가가 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7, 8문장이면 충분하다. 보통은 한 단락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한 단락으로. 그리고 쓰고 나서 바로 이제 키워드가 나오게 되고, 그죠? Hidden layers. 전기공학에 대한 어떤 그런데 이렇게 쓴다. 바로 또 그래서 우리가 초록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서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서론에서 제시해야 할 세부 사항에서는요. 앞부분에서 논문의 주제를 명확히 우리가 해둬야 된다. 논문의 주제. 주로 이 서론 부분도 기승전결로 되어 있다고 볼 적에 기는 뭡니까? 동기부여적이죠. 동기. 그래서 이 논문이 왜 되는가. 그래서 주제를 명확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 동향 적죠. 성에서 그러면서 참고 문헌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개를 해 나가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분명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들을 다루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논문에서 다룰 4개 변수의 범위, 우리가 뭘 측정할 것이고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요. 그것이 이론적인 거 실험적인지 아니면 두 개를 다 해서 비교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제시해 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논문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될 건가. 뭐 예를 들자면은 형광체라면은 우리는 형광체의 결정성과 그다음 표면 형상, 그 다음에요 형광효율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측정을 하고 서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구성의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실험 위주의 논문의 서론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짜집니다. 그래서 주로 실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화 이렇게 시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연구 내용을 어떻게 가져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균일하면서도 충분한 내용들에 대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비교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수론 부분이 끝나면 이제 이론적인 해석 부분이 나오는데요. 실험의 연구라 하더라도 이론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해석 방법, 결과들을 또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실험에 관련된 이론을 제시한다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설령 실험 논문이라 하더라도요. 이 연구자가 그 저자가 제안한 새로운 이론인 경우 이거를 해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론 자체적인 거라도 좋습니다. 그런 게 이제 독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좀 장황하게 되는 경우는 부록으로 넘길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존 이론을 사용하는 경우는요 그냥 참고 문헌 그 번호를 붙여주고 식을 한두 개 정도만 그냥 간략하게 이용하는 필요한 부분만 이용하는 그러한
해석이 필요하다. 작성이 필요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론 해석에 있어서 이 finite element method를 이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그러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식을 적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강소성 외연적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거는 아마 이론적인 논문이기 때문에요. 수식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실험 부분인데, 특히 재료를 어떤 재료를 이용하고 어떻게 합성을 해서 시료를 만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적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실험 절차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 데이터들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함시켜야 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실험 재료 및 방법을 기술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독자를 고려해서요, 다른 읽는 사람들이 이 방법 그대로를 했을 적에 시료를 합성할 수 있도록 재현할 수 있도록 방법과 장치를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요, 기존보다도 완전히 새로운 어떤 공정이나 어떤 장치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것의 그림이나 어떤 계략도라는 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제시해야 됩니다. 당연히 잘 알려진 거는 실험 방법만 간단하게 언급하면 되고요. 그 내용이 잘 설명된 참고 문헌을 제시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잘 설명된 문헌을 보면은 그 방법을 처음 사용했던 논문이라든지, 그래서 그 특수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문으로 제시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실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험하다든지 좀 피해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건강에 괴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문단으로 옮겨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 같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실험 소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실험 장치 같은 경우는 설명을 이 그림과 함께 동반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측정 시스템이라 가지고 센싱, 강섬유 센싱 시스템을 이용해서 했네요. 여기가 receiving optical fiber, 이거 transmitting, 이렇게 빛을 줘서 이렇게 갔다가 와서 이렇게 결과를 측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림을 봐도 잘 이해가 됐다, 그죠? 그 다음에요, 실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세포 농도를 해가지고 분간 강도계를 이용했다. 스펙트로닉스의 제품이고요. 이게 모델이고 밀턴 로이 인코퍼레이션 제조사고요, 그죠? 나라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물리량들을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측정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결과 부분인데요. 주로 우리가 연구 목적에서 앞에 제시한 연구 목적에서
그 제시한 순서대로 우리가 기술하는 것이 통일성과 어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해가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면서 아니면 이론적인 해석의 논문이면은 이 해석의 결과로부터 얻어낸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 목적과 관련이 있고 실험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겠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연구 목적과 어긋난 결과도 그 원인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경우는 잘 안 쓰죠, 근데요. 참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긋난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결과들을, 그러니까 실험 그래프를 한 개 만들었다, 결과로, 그죠? 그럼 그거를 서술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거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정말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론은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결과는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사항만 좀 강조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험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요, 꼭 중요한 데이터만, 그러니까 이 강조할 만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만 제시하는 것이 논조를 집중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고 좀 더 제시해주고 싶은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요, 부록으로 제시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결과가 강조되도록요, 먼저 항상 모든 어떤 그림을 설명하는 그 문단에 있어서 첫 문장에 요약된 결과를 좀 간략하지만 강하게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하는가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문장들로 설명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요, 본문의 내용을 당연히 설명드렸듯이 그림과 표에 제시한 내용 일치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특징만 지적을 해서 해야 됩니다. 특징만, 여러 가지를 장황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그래프에서 우리가 좀 제시할 수 있는 트렌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측정된 결과 중에서 좀 강조할 만한 그러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면서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는, 그거와 좀 거리가 있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우리가 제시하고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시하는 가정이 항상 100%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첨가하면 더 효율이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원인을 또 분석해보고 설명해가는 게 연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험 재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만약에 쓰고 싶다 한 줄 정도 무슨 방법을, 대표적인 방법을 이용했다, 그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 그래서 기계공학의 경우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좀 세밀화시켜서
결과들을 이렇게 작성해 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하는데 그림 7과 8을 제시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요. 그래서 그림 눈을 골치게는 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림 한 개당 적어도 한 두세 문장을 가지고 하나의 문단으로 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와 같이 그림들이 연관성이 있다면은 뭐 하나의 문단으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공학에 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결과 부분의 이해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보통 우리 결과 및 고찰을 다 같이 혼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찰 부분은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것, 그 자기의 어떤 저자의 견해까지 또 해석한 결과까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남은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논문 작성에 관한 것은 다음 1시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지나간다든지 하면은 이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내용들, 그러니까 뭐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본다든지 해서 좀 더 깊게 숙지를 해서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